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강원도 최전방의 산악지대를 휩쓸고 있었다. 비무장지대를 불과 몇 킬로미터 앞둔 3, 4단 백골 부대 관할 구역의 비포장 도로를 육중한 검은색 험비 한 대가 덜컹거리며 나아가고 있었다. 1월의 혹한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차량 내부의 공기는 그보다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차가웠다. 조수석에 앉은 강지원 육군 참모총장은 계급장 하나 없는 깨끗한 전투복 차림으로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하며 다져진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지만 지금 그 시선은 날카로운 관찰자의 그것이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김유빈 소령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상관의 무표정한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육군 참모총장. 별 4개의 무게를 어깨가 아닌 정신에 짊어진 그녀가 일선부대 중 가장 험하고 거칠다는 이 백골부대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것도 위장한 채 방문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각하 5분 후면 전방 감시 초소 인근의 보급창에 도착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강지원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다.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네, 김소령. 내가 원하는 건 보고서에 적힌 화려한 수치가 아니라 이 혹한 속에서 병사들이 밟고 있는 땅의 진짜 온도일세.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사성 장군의 화려한 정복을 벗어던지고 이 이름 없는 전투복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예고된 방문은 언제나 잘 짜인 연극을 불러올 뿐 진실은 가장 낮은 곳, 예상치 못한 순간에만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었을 때 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저항은 거셌다. 수많은 최초라는 수식어는 영광인 동시에 족쇄였다. 그녀의 모든 결정은 현미경 아래 놓였고 수많은 남성 장군들은 그녀가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했다. 특히 3, 4단은 육군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폐쇄적이고 텃세가 심한 곳으로도 유명했다. 강지원은 이곳의 전설적인 명성 뒤에 가려진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다. 험비가 속도를 줄이며 보급창 입구로 보이는 곳에 멈춰섰다. 거대한 철문은 한쪽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구는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지저분했다. 강지원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백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해이한 풍경이었다. 김소령이 먼저 내려 문을 열자 강지원은 군용 더플백 하나를 어깨에 메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조용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일부러 사단사령부나 연대 본부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군수물자가 오가는 이 외진 보급창을 첫 방문지로 택했다. 전쟁의 승패는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총알 한 발 식량 한 끼를 제때 보급하는 능력에서 갈리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부패가 싹트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마치 본부에서 파견된 실무 점검단처럼 자연스럽게 창고 구역으로 걸어 들어갔다. 위병소의 근무자는 안에서 난로를 쬐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고 출입 기록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다. 강지원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었다. 최전방 부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안일함이었다. 보급창 내부는 거대한 냉동고 같았다. 여기저기 군수 물품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일부는 눈에 젖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강지원은 장갑을 낀 손으로 한 상자의 송장을 확인했다. 지난주에 도착했어야 할 동계 전투화였다. 하지만 상자는 이미 젖어 있었고
이대로라면 내용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었다. 김유빈 소령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각하 장부상으로는 이미 일선 부대로 지급이 완료된 물품입니다. 강지원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장부와 현실의 괴리. 이것이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첫 번째 문제였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리 없이 사진을 찍었다. 증거는 조용히 수집되어야 했다.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적들이, 즉 내부의 적들이 알아채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히 시작된 전쟁이었다. 그녀가 참모총장이 되기까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차별과 편견, 야전 지휘관 시절 남성 부하들의 불신과 항명을 실력으로 찍어 눌러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다 군의 기강을 무너뜨릴 것이라 수군거렸다. 하지만 강지원은 그들이 생각하는 여성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원칙에 철저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전장의 논리를 신봉했다. 그녀에게 군대는 신성한 조직이었고 군인의 명예는 목숨보다 중요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명예를 더럽히는 배신 행위였다. 창고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몇몇 병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작업복 차림으로 난로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다. 경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지원이 다가가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들은 잠시 힐끗 쳐다볼 뿐 다시 자기들의 대화에 열중했다. 계급장이 없는 강지원을 그저 다른 부대에서 온 간부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다. 요즘 보급관님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어제 또 한 박스 빼돌리다가 걸릴 뻔했다던데. 에이 설마 그 양반이 누군데. 저 위 연대장님 라인이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냥 며칠 조심하는 척 하는 거지. 그래도 조심해. 이번에 새로운 중령 하나가 아주 빡세다던데. 병사들의 대화 내용은 강지원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빼돌리다 연대장 라인 못 건드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이었다. 김유빈 소령이 분노로 굳어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강지원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창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김소령, 3사단 전체의 최근 6개월간 보급 물자 현황, 특히 유류 및 피복류 반출입 기록을 즉시 확보하게, 그리고 방금 저기서 언급된 새로운 중령에 대한 인적 사항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힐 듯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김유빈 소령은 즉각 명령 받들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직속상관이 왜 정복을 벗고 이곳에 왔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것은 암행어사의 순찰이 아니었다. 이것은 최정예 부대의 심장부에 파고든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외과 수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강지원은 그 수술을 집도할 유일한 의사였다. 두 사람은 다시 험비에 올랐다. 차는 방금 왔던 길을 되짚어 조용히 기동하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보급창을 바라보았다. 저곳은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녀는 백골부대라는 화려한 명성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저항이 얼마나 거셀지도
예상하고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제7연대 3대대 박민석 중령이 지휘하는 곳이네. 강지원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며 말했다. 김유빈 소령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그가 바로 아까 병사들이 말하던 빡센 새로운 중령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빡세다는 것이 원칙을 지킨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저 부하들을 괴롭힌다는 의미인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했다. 헌비는 눈 덮인 산길을 따라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다. 강지원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정보들이 조합되고 있었다. 군수품 횡령 상급 부대의 묵인 또는 가담,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지 모를 인물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벌집을 건드리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강지원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다. 그녀에게 군이란 국가 그 자체였고 군복은 그녀의 수의였다. 이 신성한 조직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설령 그 상대가 3사단 전체라 할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량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3대대 본부로 추정되는 건물군 앞에 멈춰섰다. 보급창보다는 훨씬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게 풍겼다. 강지원은 더플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첫 번째 공식 시찰은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본부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막사 뒤편에 위치한 병사식당과 복지시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휘관의 역량은 화려한 브리핑이 아니라 가장 말단 병사들의 표정과 복지 상태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녀는 그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오늘도 이름 없는 참모 장교 행세를 하며 전방의 차가운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3대대 구역은 앞서 방문했던 보급창과는 사뭇 달랐다. 건물 외벽은 새로 페인트 칠을 한 듯 깔끔했고 막사 주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이 치워져 있었다. 하지만 강지원의 눈에는 이 과도한 정돈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그것은 실질적인 효율성보다는 외부의 시선, 즉 상급 부대의 검열을 의식한 전시행정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보여주기식 관리는 언제나 그 이면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지. 강지원이 헌비가 멈추기 직전 김유빈 소령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김 소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대대 본부에서 조금 떨어진 전방 초소 지피로 향하는 물자를 관리하는 소규모 야적장에 차를 세웠다. 이곳은 대대장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구역이었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날카롭고 고압적인 목소리가 겨울 공기를 찢고 날아왔다. 이바박 상병 내놈 눈에는 이게 제대로 된 정비라고 보이나 장갑차 엔진 오일을 이따위로 관리해 내놈 머릿속에도 이 폐유를 부어줘야 정신을 차릴 텐가 욕설과 비아냥이 섞인 폭언이었다. 강지원과 김소령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K200 장갑차 옆에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젊은 상병을 닥달하고 있었다. 중령은 170cm 중반의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는 핏대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3대 대장 박민석 중령이었다. 박 상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정비일지를. 박 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박민석은 말을 가로막았다. 닥쳐 변명은 내 놈 무덤에 가서나 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놈들이 전방을 지킨다고 3사단 전체의 명예를 내 놈 같은 것들이 좀먹고 있는 거야. 강지원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눈빛은 아까보다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박민석이 아니라 그가 밟고 서 있는 바닥에 흥건하게 센 검은색 오일 자국과 그 옆에 대충 쌓아놓은 반납 예정이라고 적힌 유류 드럼통들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박상병이 들고 있는 정비 일지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박민석은 여전히 병사를 향해 고함을 치고 있었다. 내 놈 하나 때문에 오늘 전방 초소로 보낼 물자가 전부 늦어지고 있어.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상부에 보고해서 내 놈 군 생활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줘. 그의 협박은 위협을 넘어섰다. 그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었다. 바로 그때 강지원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김유빈 소령이 긴장한 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박민석은 낯선 이들의 등장에 잠시 고함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의 강지원과 그녀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김소령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신데? 여긴 정비구역이라 외부인은. 박민석이 경계심 반 귀찮은 반의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강지원의 작은 체구와 여성이라는 점을 확인하고는 본부에서 내려온 행정장교나 군무원쯤으로 지레짐작하는 듯했다. 강지원은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장갑차 옆에 유류 드럼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소란스러운 바람 소리를 뚫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드럼통에 적힌 K511용 동계 2호유는 지난달에 이미 전량 소모되어 반납 처리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이곳에 그것도 반납 예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겁니까? 순간 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정확한 물품명 처리 현황, 그리고 장부 내용까지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박상병조차 놀란 눈으로 강지원을 쳐다보았다. 박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헛기침을 했다. 당신 대체 누구여? 어느 부서 소속이길래 감히 일선 대대장한테 따지듯 묻는 거여. 그의 목소리에 아까의 고함 대신 교활한 경계심이 어렸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여성이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강지원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는 바닥에 새 오일을 구둣발로 툭 차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오일은 단순한 폐유가 아닙니다. 동계 작전용 특수 윤활유입니다. 리터당 가격이 일반 오일의 20배가 넘지요. 이걸 이렇게 바닥에 버리다시피 방치하는 것이 3사단 3대대의 정비 방식입니까? 박민석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완벽하게 허를 찔렸기 때문이었다. 저 유류들은 그가 몰래 빼돌려 다른 곳에 팔아넘기려던 비자금이었다. 반납 예정이라는 꼬리표는 감시를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고 박상병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닥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정체 모를 여자가 그것을 정확히 짚어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른 박민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고작 계급장도 없는 여자에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요. 어디서 책상 물림이나 하던 아가씨 같은데 군대가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다시 커졌고 이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강지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떠드는 거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알기나 해. 대한민국 최전방 3사단이야.
당신 3사단에 직속 부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훗날 전설이 될 바로 그 발언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얼굴에 대고 육군 전체 조직 편제를 총괄하는 지휘관에게 일개 중령이 사단의 직속 부대가 몇 개냐고 물은 것이다. 김유빈 소령의 얼굴은 순간 핏기가 가셨다. 그는 당장이라도 앞으로 나서서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강지원의 눈빛이 그것을 막았다. 그녀는 그저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도 놀람도 아닌 차가운 연민과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죄인을 바라보는 판사의 눈빛처럼. 박민석은 강지원의 그 침묵을 겁을 먹었다거나 무지해서 대답을 못한다고 제멋대로 해석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콧방귀를 뀌었다. 대답 못하지 거봐. 현장도 모르는 것들이 펜대나 굴리면서 이박상병 뭘 멍하니 서 있어. 저 사람들 당장 여기서 쫓아내지 못해. 박상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강지원과 박민석을 번갈아 쳐다봤다. 하지만 강지원은 그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민석을 한 번 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고장난 부품을 확인하는 정비공의 그것처럼 무심하고 정확했다. 가시죠, 소령. 강지원은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유빈 소령은 박민석을 향해 경멸의 시선을 한 번 던진 뒤 재빨리 상관의 뒤를 따랐다. 박민석은 그들의 뒷모습에 대고 이 당신들 소속하고 이름을 대라고 라고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험비에 올라탔다. 박민석은 빌어먹을 기분만 잡쳤네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애꿎은 박상병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에게 어떤 모욕을 주었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험비가 대대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유빈 소령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 육군 전체의 수장이 일개 중령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각하, 괜찮으십니까? 당장 사단장에게 연락하여. 강지원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은 더 이상 풍경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괜찮네, 김소령.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금 저 중령은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야. 그가 입고 있는 군복과 그가 지휘하는 부대와 이 군 전체를 모욕한 거지. 그녀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방금 확인했네. 저 박민석이라는 자는 단순한 부패 장교가 아니야. 저토록 오만하고 무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 저런 자가 어떻게 3사단의 핵심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독백이었다. 박민석은 꼬리가 아니었다. 그저 몸통 어딘가에 붙어 있는 눈에 보이는 종양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를 그 자리에 앉힌 더 거대한 몸통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김소령,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수행하게. 강지원의 목소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박민석 중령에 대한 감찰은 지금부터 내가 직접 지휘하네. 자네는, 강지원은 험비의 내비게이션에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했다. 그곳은 사단 사령부도 연대 본부도 아닌 3사단 관할 구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통신 중개소였다. 이제 연극은 끝났네.
진짜 무대를 준비해야지. 헌비는 3대대 주둔지를 벗어나 3, 4단 관할 구역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위치한 통신 중개소를 향해 눈 덮인 산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차량 내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김유빈 소령은 운전대에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감히 육군 참모총장에게, 그것도 그런 천박한 조롱을 퍼부은 박민석 중령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옆자리에 앉은 강지원 총장은 분노하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것은 휴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두뇌는 방금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한 체스판을 그리고 있었다. 박민석의 오만한 얼굴, 그의 고압적인 말투, 당황하던 박상병의 표정,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였던 특수 윤활유 자국과 거짓 꼬리표가 붙은 드럼통들. 그 모든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고 있었다. 박민석의 태도는 단순한 무례함이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 즉, 자신의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으며 이 정도의 일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뿌리 깊은 오만함의 발로였다. 3, 4단의 직속 부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라는 질문은 그녀의 무지를 조롱하는 동시에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려는 유치한 시도였다. 강지원은 조용히 눈을 떴다. 김소령, 분노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분노, 즉 목표를 향한 냉철한 집념일세. 그녀의 목소리는 헌비의 엔진 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저 중령은 스스로 무덤을 팠어. 우리는 그가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관 뚜껑을 덮어주기만 하면 되네. 하지만 그 전에 그와 함께 묻혀야 할 자들이 더 있는지 확인해야겠지. 김유빈 소령은 침을 삼켰다. 상관의 그 서늘한 어조가 박민석의 고함보다 100배는 더 무섭게 느껴졌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각하. 그는 짧게 대답했다. 강지원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산 정상에 자리한 통신 중개소의 거대한 안테나가 잿빛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다. 저곳은 3, 4단의 통신망을 관리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육군 본부 직할에 보안 채널이 연결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헌비가 통신중개소 정문에 도착하자 위병 근무자가 경례를 붙였다. 김유빈 소령이 창문을 내리고 본부에서 발급된 비표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강지원은 여전히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위병은 비표를 확인한 뒤 이들이 본부에서 파견된 통신 장비 점검단이라고 이해하고는 즉시 차단기를 올렸다. 중개소 건물은 차가운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고 최소한의 인원만이 근무하는 곳이라 극도로 조용했다. 강지원은 김소령을 대동하고 중개소장실로 향하지 않고 곧장 지하에 위치한 보안 통신실로 향했다. 그곳은 육군 참모총장 본인과 극소수의 인원만이 접근 코드를 알고 있는 비상 연락망이 구축된 곳이었다. 보안 통신실에 두꺼운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내부는 외부의 혹한과 달리 서버의 열기로 후끈했다. 강지원은 망설임 없이 가장 구석에 있는 단말기 앞에 앉았다. 김소령은 그녀의 뒤에 부동자세로 섰다. 강지원은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키고 16자리의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화면이 켜지자 육군 전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관리자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기록하고 즉시 실행하게. 강지원의 눈빛이 화면의 초록빛을 받아 형형하게 빛났다. 첫째 김소령은
자네의 개인 보안 채널을 이용해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의 오진석 준장에게 연락하게. 백골 하나 작전 개시. 대상은 3, 4단. 외부 지원 없이 나와 자네 둘뿐임을 명확히 전달하게. 5. 준장은 내가 신임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무사히 돌아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 되어줄 걸세. 각하하지만 김소령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지원의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둘째, 강지원은 그의 망설임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이 단말기를 이용해 3, 4단 제7연대 3대 대장 박민석 중령의 인사 기록 전체를 5년 전까지 소급하여 다운로드하게. 그의 진급 이력 포상 및 징계 기록 그리고 그를 추천했던 지휘관들의 명단을 전부. 강지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다른 창을 열었다. 그곳에는 3, 4단 전체의 군수품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었다. 셋째,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류 및 피복류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는 동안 김소령은 육군 중앙수사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최근 1년간 3, 4단에서 접수된 모든 익명투서와 병사 고충 처리 내역을 검색하게. 특히 박민석 3대대 군수품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것을. 김유빈 소령은 명령 받들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즉시 옆에 있는 보조 단말기로 달려갔다. 좁은 보안 통신실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타자 소리와 서버의 냉각 팬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강지원은 무서운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수만 개의 데이터 라인 속에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고성능 스캐너처럼 움직였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박민석 중령의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그는 지난 5년간 2번의 파격적인 조기 진급을 했고 그때마다 육군 본부의 고위 장성들이 추천서에 서명했다. 그 이름들은 모두 강지원이 구시대의 잔재라고 부르던 능력보다는 인맥과 파벌을 중시하는 소위 올드 가드 라인이었다. 역시 뿌리가 깊군. 강지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군수품 데이터베이스로 시선을 돌렸다. 박민석이 3대 대장으로 부임한 지난 6개월 동안 3대대의 유류 소모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증해 있었다. 특히 K511용 동계 2호유와 같은 고가의 특수유류 소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훈련 기록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장부 조작과 횡령의 증거였다. 기름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어딘가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박민석 중령은 혼자서 이런 대담한 짓을 벌일 수 없었다. 사단의 군수 참모 혹은 그 윗선 누군가의 묵인이나 가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바로 이 거대한 비호, 세력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때 김유빈 소령이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각하, 찾았습니다. 강지원이 그를 돌아보았다. 김소령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모니터의 내용을 강지원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지난 3달 동안 병사 고충 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익명 신고 내역이 떠 있었다. 3대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병사는 대대장님이 부대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신고가 두려워 자세히 적지는 못하지만 주말마다 정체불명의 민간 트럭이 드나듭니다. 라고 적었다. 또 다른 신고는 박상병이 대대장님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과 가혹 행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다. 강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까 보았던 박민석에게 닥달당하던 그 박상병의 겁에 질린 얼굴이 떠올랐다. 그 병사는 단순한 정비불량으로 혼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범이 되기를 거부했거나
혹은 입막음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젠장. 김소령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 신고들은 모두 조치 완료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사단 감찰부에서 사실무근 또는 신고자 특정 불가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강지원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민석의 태도가 남긴 파문은 3사단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이것은 썩은 사과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었다. 상자 자체가 썩어가고 있었다. 사단 지휘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다. 그들은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김소령, 강지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에 차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3사단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 할지도 모르네. 그녀는 다시 단말기 앞으로 돌아갔다. 오진석 준장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게. 백골, 둘. 대상이 3사단 전체로 확대되었음. 즉각적인 지원 병력. 아니 필요 없네. 우리가 직접 처리하겠네. 강지원은 3사단 전체의 조직도와 지휘관 명단을 화면에 띄웠다. 박민석 중령의 오만한 조롱은 그가 속한 거대한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릴 스위치를 강지원 스스로 누르게 만든 셈이었다. 그녀는 이 부패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낼 생각이었다. 설령 그 뿌리가 육군본부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말이다. 보안통신실의 공기는 수십 대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강지원 총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거의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 떠오른 수많은 데이터 스트림과 인사기록, 군수물자, 이동 경로를 쉴 새 없이 훑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기둥과 대들보를 찾아내려는 정밀한 해체 작업이었다. 김유빈 소령은 그녀의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그는 상관이 박민석 중령의 인사 기록 카드에 찍힌 추천인 서명들을 역추적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예상대로였다. 박민석을 현재의 3대 대장 자리에 앉힌 것은 물론 그의 지난 두 차례의 조기 진급을 강력하게 추천했던 인물은 모두 육군본부의 특정 파벌 강지원이 올드 가드라고 부르는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것 보게 김소령, 강지원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박민석의 바로 위 상급 연대장 그리고 3사단 군수참모, 심지어 감찰참모까지 이들 모두가 지난 2년 이내에 같은 인물들의 추천을 받고 이 자리에 부임했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지 않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3사단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장악당한 것이었다. 군수참모는 물자의 흐름을, 감찰참모는 비리의 감시를 담당한다. 이 두 핵심 보직이 한패라면 3사단은 사실상 그들의 사금고나 다름없었다. 병사들의 고충 신고가 사실무근으로 종결 처리된 이유가 명백해졌다. 썩은 뿌리는 박민석이라는 잔가지가 아니라 사단의 지휘부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각하, 그렇다면 이것은 김소령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군수품 횡령 사건을 넘어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이적 행위에 가까웠다. 최전방 사단의 전투력이 이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의도적으로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지원은 그의 말에 대답 대신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제 그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해 볼 차례네. 그녀는 병사의 익명투서에 언급된 주말마다 드나드는 민간 트럭이라는 단서에 집중했다. 그녀는 3사단 위병소의 최근 6개월간 출입 기록 전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호출했다. 수천 건의 기록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원은 3대대 주말 민간 차량이라는 키워드로 필터링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패턴을 찾아냈다. 해일 종합물류라는 이름의 민간 업체 소속 5톤 트럭이 거의 매주 토요일 저녁에 3대대 관할 구역에 진입했다가 몇 시간 뒤인 일요일 새벽에 빠져나간 기록이 포착되었다. 출입 목적은 한결같았다.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폐기물이라 강지원이 콧방귀를 뀌었다. 3대대에서 주말 밤마다 그렇게 많은 폐기물이 나올 리가 없지. 특히 동계 특수 윤활유나 신형 전투복 같은 폐기물 말일세. 그녀는 즉시 김소령에게 명령했다. 김소령 보안 채널을 이용해 국세청과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해일 종합물류의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게. 대표가 누군지,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까지 전부. 김유빈 소령이 다른 단말기에서 작업하는 동안 강지원은 다른 방향에서 뿌리를 파고들었다. 바로 승진을 대가로 한 뇌물 부분이었다. 그녀는 3대대 소속 부사관들의 최근 1년간 진급 기록을 분석했다. 역시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특정 부사관 몇몇이 복무 평점이나 경력면에서 월등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대대장 특별 추천으로 조기 진급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것은 물증 없이는 파고들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강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참모총장 직권으로 해당 부사관들의 급여 계좌가 아닌 복지회관 이용 내역과 그들의 가족 명의로 된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을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지금 군의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메스를 든 외과 의사의 심정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꼬리가 잡혔다. 진급한 부사관들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진급 심사 직전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이 축의금 또는 차용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해일 종합물류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였다. 찾았네. 강지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박민석은 군수품을 빼돌려 해일 종합물류에 팔아넘기고 그 대금의 일부를 받아 챙겼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다시 부하들의 승진 뇌물로 둔갑하여 박민석의 주머니로 혹은 그의 윗선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해일 종합물류는 단순한 작물아비가 아니라 이 부패 네트워크의 자금 세탁 창구였던 것이다. 각하 해일 종합물류의 대표이사 박철민, 박민석 중령의 친형입니다. 김유빈 소령의 목소리에는 경악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형제가 쌍으로 군을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원은 눈을 감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누르고 냉철한 이성으로 변환시켰다. 이 모든 부패의 고리가 가능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박민석의 오만함의 근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형이 밖에서 그리고 올드 가드라인이 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감히 육군 참모총장이 될지도 모르는 낯선 여성 장교에게 사단의 직속 부대가 몇 개냐는 조롱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그 조롱은 그가 얼마나 이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지, 얼마나 군의 기강을 멸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도둑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최전방 대대장으로 복무하는 동안 박상병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병사들은 고통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병사들은 질 낮은 보급품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각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헌병대에. 아니, 강지원이 김소령의 말을 잘랐다. 지금 헌병대를 부르면 꼬리만 잘릴 걸세. 사단 감찰 참모까지 한패인 상황이야. 박민석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입을 다물겠지만 그 윗선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겠지. 나는 이 뿌리 전체를 뽑아내고 싶네. 박민석 형제는 물론이고 그들에게 3, 4단을 맡긴 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한 사단 지휘부까지 전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보안 통신실의 모니터들은 여전히 그들의 범죄 기록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지원은 그 증거들을 자신의 개인 보안 USB에 암호화하여 저장했다. 김소령, 자네가 확보한 해일 종합 물류 관련 자료도 모두 백업하게. 그리고 아까 만났던 박상병. 그 병사의 신변이 걱정되는군. 박민석이 우리가 다녀간 것을 알게 되면 그 병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하지만 각하 저희가 직접 개입하면, 그래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을 걸세. 강지원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박민석에게는 더 큰 먹잇감을 던져줄 필요가 있어. 그가 자신의 눈앞에 닥친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일세. 강지원은 통신실을 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부패의 뿌리는 예상보다 깊고 질겼다. 하지만 강지원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뿌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뿌리째 뽑아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가자, 김소령. 이제 사냥을 준비할 시간이다. 보안 통신실을 나선 강지원 총장과 김유빈 소령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용했다. 그들은 험비를 타고 통신 중개소를 나와 사단 관할 구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강지원은 3, 4단에서 가장 가까운 육군 항공대 기지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이곳에 올 때 이용했던 위장된 험비와 신부는 이제 필요 없었다. 암행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육군 참모총장의 이름으로 움직여야 했다. 항공대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기지 내의 보안 사무실로 들어가 육군 본부에 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작전 참모부와 감찰실에 동시에 명령을 하달했다. 본 육군 참모총장은 3일 뒤 3, 4단 백골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전투 준비 태세 및 군수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할 것이다. 이것은 불시 검열이며 사단 측에는 24시간 전에만 통보하도록. 일체의 사전 준비나 의전을 금지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고 수화기 너머의 장성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긴장했다. 사성 장군인 참모총장이 그것도 부임 후 첫 불시 검열 대상으로 가장 험지라는 3, 4단을 직접 지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게다가 24시간 전 통보라는 조건은 사실상 사단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강지원은 전화를 끊고 김유빈 소령을 돌아보았다. 이제 판이 깔렸네. 그녀는 김소령에게 3, 4단으로 돌아가지 말고 즉시 본부로 복귀하여 오진석 준장과 합류하라고 지시했다. 자네가 수집한 모든 자료는 오 준장에게 넘기고 그와 함께 검열 당일 현장에서 나를 지원하게. 특히 박상병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가 개입했다는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되네. 그럼 각하께서는? 김소령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강지원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지금부터 3일간 육군 본부의 지하 벙커비 1지휘 통제실로 들어갈 걸세. 3, 4단 관련 모든 통신과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네. 쥐덫에 걸린 쥐가 어떻게 발버둥 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지. 그리고 이틀 뒤 강지원의 불시 검열 통보는 3, 4단 사령부를 말 그대로 강타했다. 사단장 이하 모든 지휘관은 혼비백산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불시 방문.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의 첫 방문이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압박이었다.
3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모든 부대는 24시간 철야 작업에 돌입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제7연대 3대대의 박민석 중령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젠장할, 왜 하필 지금이야. 그 여자 총장이 도대체 여길 왜 온다는 거야. 그는 며칠 전 만났던 그 정체불명의 여자를 떠올렸지만 감히 그 여자가 참모총장 본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운이 없다고 혹은 여성 지휘관 특유의 과시욕 때문에 자신들만 죽어난다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투덜거릴 시간도 잠시 그는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을 직감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조작된 장부와 가짜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만약 참모총장이 마음먹고 군수물자 실태를 파고든다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빌어먹을. 그는 초조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는 즉시 자신의 윗선인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대장은 나도 지금 죽을 맛이다. 총장이 직접 온다는데 무슨 수로 막아 내 대대일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의 든든한 배경이었던 사단 군수참모와 감찰참모 역시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파기하느라 박민석의 연락을 받을 틈이 없었다. 순식간에 고립무원, 신세가 된 박민석은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 박상병을 떠올렸다. 그는 당장 행정반으로 달려가 박상병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 너 혹시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짓거린 거 아니야? 하지만 박상병은 그 자리에 없었다. 행정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중령님. 박상병은 어제 오후에 사단 의무대로 후송됐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성 공황 장애 증세를 보여서 군의관이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박민석은 허탈하게 손을 떨어뜨렸다.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박상병의 공황 장애는 육군 본부 감찰실의 오진석 준장이 사단 의무대 군의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들어낸 합법적인 격리였다. 강지원은 자신의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를 박민석의 관기로부터 안전하게 분리시킨 것이었다. 이제 의지할 곳도 협박할 대상도 없어진 박민석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3대대 전 병력을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그는 병사들에게 완전 군장을 시키고 24시간 내내 전투 훈련을 강행했다. 총장님이 원하시는 게 전투 준비 태세라면 그걸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의 논리는 단순했다. 완벽하게 준비된 훈련 태세를 보여주면 설령 군수 물자, 장부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총장이 감동하여 넘어갈 것이라는 유화적인 발상이었다. 그는 밤을 새워 모든 유류 드럼통에 꼬리표를 새로 갈아 끼우고 창고의 물품들을 그럴싸하게 재배치했다. 조작된 서류들은 전부 불태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교체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위장에 만족했다. 그는 참모총장이 일개대대의 세세한 장부까지 들여다볼 리 없다고 확신했다. 여자는 어쩔 수 없지. 이런 겉모습에 감동하게 될 거야. 그는 자신의 오만한 조롱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편 육군 본부 지하 벙커비 1지휘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3사단 전역의 감시 영상과 통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강지원은 팔짱을 낀 채 혹한 속에서
박민석의 지휘 아래 구르고 있는 3대대 병사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각하 박민석 중령이 모든 증거 자료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옆에 있던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강지원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괜찮네. 저렇게 발버둥 쳐야 더 재미있지. 그는 지금 자신의 무덤을 더 깊고 화려하게 파고 있는 중이야. 내가 가진 증거는 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내 머릿속과 보안 USB에 있으니까. 그녀는 스크린에 비친 박민석의 광기 어린 얼굴을 차갑게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강지원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발악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며칠 전 모욕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을 지옥의 문턱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데이. 검열 당일의 새벽이 밝아왔다. 강지원은 지하 벙커를 나와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동안 입었던 계급장 없는 전투복을 벗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준비해둔 빳빳하게 다려진 육군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가슴에 수많은 훈장을 달고 마지막으로 어깨 위에 빛나는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을 스스로 달았다. 김소령 준비됐나? 집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유빈 소령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역시 빳빳한 정복 차림이었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각하, 좋아, 헬기 시동을 걸라고 하게. 강지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사성 장군의 위엄과 냉철한 결단력이 그녀의 눈빛에서 불타고 있었다. 이제 저 오만한 중령에게 진짜 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3, 4단의 직속 부대가 몇 개인지 그 답을 알려주러 가야겠지. 겨울 아침에 잿빛 하늘을 찢는 날카로운 로터 소리가 3, 4단 사령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소리는 분노한 거인의 포효처럼 점점 더 커지며 땅에 도열한 장교들의 군복깃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3, 4단장 이하 모든 참모와 직속 부대 지휘관들이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열을 이루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혹한 때문인지 아니면 극도의 긴장 때문인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박민석 중령 역시 그 대열의 한가운데 다른 대대장들과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부대 위병소는 새로 칠했고 모든 병사는 완벽한 전투 장비를 갖추었으며 조작된 서류는 완벽하게 숨겨졌다. 그는 간밤에 자신의 배경이었던 본부의 그분에게 간신히 연락이 닿았고 걱정 말게. 여자 총장이라 의전과 겉모습에 약할 걸세. 훈련 모습만 잘 보여주면 무사히 넘어갈 걸세라는 대답을 듣고 안도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한 조롱을 떠올렸다. 군대가 쉬워 보입니까? 그래, 그 오만한 여자는 결국 현장에 이 무시무시한 기세에 눌려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계급장 위로 하얗게 서리가 내리는 것도 잊은 채 승리를 예감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육군 참모총장의 기함 헬기인 코드1 검은색 시코르스키 UH-60 블랙호크가 위압적인 자세로 천천히 하강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마른 눈가루를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4단 군악대가 웅장한 군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조차 거대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에 묻혀버렸다. 헬기가 지상에서 1미터 위로 정지 비행을 하자 부관으로 보이는 김유빈 소령이 먼저 뛰어내려 문을 열고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잠시 후 한쪽 발이 지면에 닿았다. 칠흑같이 빛나는 전투화였다.
이윽고 헬기의 하강풍을 정면으로 맞으며 네 개의 별이 빛나는 정모를 쓴 인물이 헬기에서 내렸다. 강지원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녀는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에 네 개의 금성 계급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가슴에는 그녀가 수십 년간 군에서 쌓아 올린 공적을 증명하는 훈장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치장보다도 더 위압적인 권위를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연병장의 도열한 수백의 장병이 아닌 그들 너머의 산과 하늘, 그리고 이 전선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사단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구령을 외쳤다. 전체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모든 장교가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다. 그는 다른 장교들처럼 새로 부임한 여성 참모총장의 실무를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사단장 이하 3사단 전 장병은 사단장의 보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박민석은 그 보고를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강지원 총장의 얼굴에 고정되는 순간 그의 뇌는 작동을 멈췄다. 그 얼굴이었다. 며칠 전 자신의 대대 보급창에서 계급장도 없는 전투복을 입고 나타나 유류 드럼통을 가리키던 바로 그 여자였다. 감히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던 그 정체불명의 인물. 당신, 대체 누구요? 군대가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3사단에 직속 부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수만 개의 파편이 되어 그의 머릿속을 후벼 팠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했다. 헬기의 로터 소리도 사단장의 보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피가 얼어붙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가 참모총장이었다고,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별 4개의 대장. 자신이 감히 육군 참모총장에게 그 면전에 대고. 박민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위장 든든하다고 믿었던 배경,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상대한 것이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뱉은 조롱이 스스로의 목에 겨누어진 칼날이었음을 직감했다. 강지원은 사단장의 보고를 받으며 천천히 도열한 장교들을 사열했다. 그녀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박민석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의 눈은 단 1초간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박민석은 그녀의 눈에서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것은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이미 처리가 끝난 서류를 확인하는 듯한 차갑고 무심한 시선이었다. 그 무심함이 박민석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사열이 끝나고 지휘관들은 사단 본부의 대형 브리핑룸으로 이동했다. 3사단장은 의기양양하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철통 같은 경계태세, 완벽한 군수지원 같은 화려한 문구들과 함께 완벽하게 조작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현란하게 펼쳐졌다. 사단장은 박민석이 지난 이틀간 밤새워 연출한 3대대의 완벽한 훈련 사진을 보여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제3대대는, 강지원은 브리핑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스크린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상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지루한 보고를 참아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단장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보고를 이어나갔다. 브리핑룸 뒤편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박민석은 차가운 땀이 등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존재감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았다. 그는 강지원이 자신을 잊어주기를,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사단장의 보고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지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단순한 손짓 하나에 쩌렁쩌렁 울리던 사단장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브리핑룸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강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당황한 사단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스크린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브리핑룸을 가로질러 정확히 뒤편 구석에 앉아 있는 박민석 중령에게 향했다. 박민석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켠 듯 브리핑룸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박민석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흠칫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장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강지원은 팔짱을 풀고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그 서류는 사단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가져온 것이었다. 보고 잘 들었네, 사단장. 아주 인상적이군. 그녀는 여전히 박민석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런데 박중령,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사단장은 자신의 보고가 중단되고 참모총장이 일개 대대장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이 초유의 사태에 얼굴이 굳어졌다. 박중령. 강지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자네 대대의 K511 동계 2호유. 소모량이 훈련 일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증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동계 작전 대비 특별 정비라고 했나? 강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며칠 전 내가 자네 대대에서 본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져 있던 그 특수 윤활유 말인가? 아니면 반납 예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그 빈 드럼통들 말인가? 브리핑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칠 전 내가 자네 대대에서 본 사단장과 참모들의 눈이 커졌다. 참모총장이 그들 모르게 이미 3사단을 다녀갔다는 뜻이었다. 강지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박민석 중령, 자네는 며칠 전 내게 군대가 쉬워 보이냐고 물었지. 그녀는 테이블을 돌아 천천히 그에게로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브리핑룸의 정적을 깼다. 그리고 내게 물었지. 3사단의 직속 부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아느냐고. 그녀는 박민석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170이 넘는 박민석을 압도했다. 박민석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질문에 답을 해주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3사단에는 5개의 직속 연대와 1개의 포병 여단, 그리고 10개의 직할 대대가 있네. 총 병력은 1만 2,400명. 오늘 아침 기준으로 말이지.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 같군. 박민석 중령, 자네가 해일 종합물류라는 유령 회사와 공모하여 지난 6개월간 횡령한 군수물자는 정확히 몇 트럭 분량이지. 그리고 자네의 친형 박철민 대표에게 받은 돈으로 몇 명의 부사관에게 승진을 약속했나? 해일 종합물류 박철민 대표. 결정적인 단어들이 터져 나오자 박민석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사단 군수 참모와 감찰 참모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강지원은 그를 지나쳐 다시 상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를 넋이 나간 채 바라보고 있는
사단장을 향해 말했다. 사단장, 기관의 완벽한 브리핑은 잘 들었네. 이제 진짜 보고를 시작해 볼까? 브리핑룸의 공기는 사단장의 완벽한 보고가 중단된 그 순간부터 압축된 질소처럼 팽팽해졌다. 모든 장교는 숨을 죽인 채 상석에선 육군 참모총장과 그 시선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박민석 중령, 그리고 사색이 된 사단장과 참모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지원의 진짜 보고라는 말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김소령, 강지원이 나지막이 불렀다. 헬기에서부터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르던 김유빈 소령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보안 USB를 사단 브리핑 시스템의 단자에 꽂았다. 화려한 그래프와 완벽한 훈련 사진으로 가득 찼던 거대한 스크린이 잠시 암전되었다. 사단장은 총총장님, 이것은 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강지원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을 때 그곳에 나타난 것은 3사단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다. 화면에 뜬 것은 해일 종합물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박민석 중령의 친형 박철민의 사진, 그리고 수십 건의 은행 이체 내역이었다. K511용 동계 이호유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돈이 박철민의 계좌에서 박민석 중령의 차명 계좌로, 그리고 다시 몇몇 부사관들의 배우자 계좌로 축의금이라는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저것은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박민석 중령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리핑룸에 있는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특히 군수참모와 감찰참모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의 서명이 조작된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작이라고 했나? 강지원이 조용히 되물었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지 들어보도록 하지. 김소령은 망설임 없이 다음 파일을 클릭했다. 음성 파일 아이콘이었다. 브리핑룸의 고성능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며칠 전 3대대 보급창의 그날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드럼통에 적힌 강지원 자신의 침착한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을 끝장낼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요. 어디서 책상 물림이나 하던 아가씨 같은데 군대가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그 목소리는 박민석 자신이 들어도 생경할 만큼 오만하고 경멸적이었다. 브리핑룸의 모든 장교가 숨을 삼켰다. 그들은 지금 일개 중령이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면전에서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제 귀로 똑똑히 듣고 있었다. 당신 3사단의 직속 부대가 몇 개나 있는지 압니까? 음성 파일이 끝나자 브리핑룸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민석은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하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내뱉었다. 그는 자신이 모욕했던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서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무덤을 파는 사비였음이 증명되었다. 강지원은 얼어붙은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석 중령, 나는 3사단의 5개의 직속연대와 1개의 포병여단, 그리고 10개의 직할대대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리고 자네가 뱉은 말의 무게가 자네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브리핑 룸의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헌병대다 육군 본부에서 직접 파견된 헌병대장과 중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민석 중령에게로 향했다. 육군 참모총장님의 명령이다. 헌병대장이 박민석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뜯어내듯 거칠게 잡아챘다. 박민석 중령을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부하에 대한 가혹 행위 및 상관 모욕군 기강 문란의 죄로 현시간부로 체포한다. 아니야, 나는. 박민석이 마지막 저항을 하려 했지만 헌병 2명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며칠 전 내놈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던 바로 그 모습처럼 이제는 자신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것이 3, 4단의 중령이 맞이한 충격적인 결말이었다. 하지만 강지원의 진짜 보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석이 끌려나간 문을 잠시 응시하다가 다시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단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사단장.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귀관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무능해서 몰랐겠지. 어느 쪽이든 최전방을 지휘하는 3, 4단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네. 그녀는 사단장뿐 아니라 이미 얼굴이 시체처럼 변해버린 군수참모와 감찰참모를 차례로 가리켰다. 여기 있는 사단장 군수참모, 감찰참모, 금일부로 전원직위 해제한다.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에 정식 조사를 받도록 3, 4단은 오늘부로 육군본부 직할 감찰 체제로 전환한다. 이것은 체포보다 더 무서운 선고였다. 최전방 사단의 지휘부 전체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된 것이다. 살아남은 다른 장교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작은 체구의 여성 대장이 어떻게 단 몇 시간 만에 거대한 백골 부대의 심장부를 도려내는지 목격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브리핑룸 전체를 장악했다. 박민석 중령이 내게 물었지. 군대가 쉬워 보이냐고.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네. 군대는 절대 쉬운 곳이 아닐세. 군대는 명예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그리고 그 명예는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신뢰에서 나온다. 그녀는 연단을 주먹으로 가볍게 내리쳤다. 한 사람의 부패와 오만이 우리가 피로 지켜온 이 전선의 방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걸세. 나는 내 어깨에 이 별의 무게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명예를 걸고 이 군의 썩은 뿌리를 모조리 뽑아낼 것이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임무다. 강지원은 그 말을 마치고 한치의 미련도 없이 몸을 돌려 브리핑룸을 나갔다. 김유빈 소령이 그 뒤를 따랐다. 헬기 로터 소리가 다시 연병장을 뒤덮었다. 며칠 뒤 3, 4단에는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했다. 박민석 중령과 그의 형 박철민은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들과 연루된 본부의 올드가드라인 역시 대대적인 감찰을 받게 되었다. 박민석의 협박에 시달리던 박상병은 참모총장 직권으로 안전한 후방부대로 전출됨과 동시에 내부 고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 휴가를 받았다. 그리고 강지원은 그날 이후 부딜 우체국이라는 정체불명의 별명 대신 강철의 여인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그날 3, 4단에서 자신이 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사성 장군이자 육군 참모총장이 될 수 있었는지를 그 어떤 화려한 연설이 아닌
차갑고도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